남자애들 잡혀서 인정해 뭘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회 이슈화가 되고 여론이 만들어져요. 저는 가로 산재소송에 사실 모든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례는 되게 간단한 두 가지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사례 1번은 제가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 산재 소송을 저희 변호사들이 이렇게 노동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들이 아니면은 사실 접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이 1심에서 지고 나셔서 민변에다가 좀 사건 좀 이제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좀 소개해 달라고 민변에다가 그 의뢰인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민변에서 2010년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사건 상담 좀 해보실 수 있지 않냐고, 해보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 해보겠다 하고 제가 그때 2010년도가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지 한 2년인가 3년째 되던 해였는데 그때 이 사회 1심에서 지고 난 다음에 민변 통해서 저한테 이제 왔던 거죠. 근데 그때 의뢰인이 하셨던 말씀은 뭐였냐면 이거 되게 뭔가 되게 억울한데 이게 되게 억울한데 좀 이걸 좀 뭔가 법원이 되게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민변이 사실 좀 국가에다가 좀 바른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좀 공공기관의 어떤 뭐 유착이라든가 비리 뭐 이런 거 좀 밝히고 그러는데 좀 그런 법원이 좀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오셨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보다는 오히려 좀 법관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관이 좀 뭐 이 보훈지청 쪽하고 그러니까 피고 측하고 좀 뭔가 유착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왔던 사안이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런 그 사건의 개요처럼 사실은 심각한 가로와 폭행이 이렇게 있어서 이 정신 건강을 해했던 사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한 우리 그냥 군인 근데 군인도 그냥 군인이 아니라 그냥 그 징병위에서 끌려가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위에 있는 남자들 근데 대신 85년도에 입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85년도에는 그때는 한 군 복무기간이 3년 정도 됐었잖아요. 좀 길었죠. 그리고 막 구타도 되게 막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이전 쌍팔년도 군대보다도 그 이전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안을 보시면 이 공군 15전투 비행단 헌병되셨어요. 이 공군 15전투 비행단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성남공항에 있어서 그 대통령 전용 비행장 있잖아요. 거기에 헌병되셨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 비행장에는 보통 공군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공군에 소속돼 있는데 헌병대로 가신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호하고 이 대통령이 또 왔다 갔다 하는 데니까 얼마나 경비가 되게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헌병되니까 의전도 담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그 정문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군기가 빡센데 흔히 말하는 빡센 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더군다나 하루 사조 6교대 방금 민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대 근무 그 야간 근무도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되게 잘 아는데 이런 것도 성적 성적 좀 차별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군인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가보면은 교대 근무 그러니까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경비 업무 같은 경우는 경비 업무 저기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교대 근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대 근무를 경비로 교대 근무를 했던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사주 6교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합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얼차려. 그래서 스트레스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87년 근데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큰 상황에서 87년 9월 27일 날 구타를 되게 또 심하게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타는 계속 얼차려 같은 건 있어 왔는데 87년 9월 27일 날 구타는 정말 심한 구타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때 구타가 막 기도 막 안 귀에서 막 피가 날 정도의 당시 그 의사의 그 진료 카드가 있는데요. 그 60쪽 예, 그 61쪽에 보면 2심에서 제출된 증거의 5번에 보면 군의 간의 경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시간이 꽤 지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와 그 피해자 형이 되게 자료를 되게 많이 모아놓으셨었어요. 막 군대 찾아가가지고 막 엄청 막 뭐라 그래가지고 막 군의 간 경과 기록지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의무 기록지죠. 의무 기록지도 받아놓으시고 그랬던 사안이었는데 그 의무 기록지에 보면 귀에서 막 피도 나고 귀에서 피도 나고 뭐 엄청 맞아가지고 뭐 하여튼 막 피도 엄청 나고 막 그랬었던 사안이었는데 그때 그 9월 27일날 그 구타가 그래서 그 이 선임 이 중대장이 결과적으로 그 폭행죄로 기소도 당했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가 나를 폭행한 상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폭행한 상사가 불기소가 됐었어요. 그것도 61쪽에 보면 이 불기소 사건 그 기록, 그 결과지가 증거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모아놓으셨어요. 이 피해자분께서는. 그래서 불기소 사건 기록도 있었고 군의 간의 경과 기록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노무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증거 자료들이 많으면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물론 가볍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나름 증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래서 87년 9월 27일 날 이렇게 심한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되게 이상해지신 거예요. 되게 정신 장애가 오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되게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 같은 정상적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병원만 이제 가셨었는데 87년 9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결국은 진료만 받으셨었어요. 근데 87년 12월 31일 만기 전역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 보면 9월 27일 날 구타당하고 9월 29일 날 진료 받으시잖아요. 그 9월 27일부터 9월 29일 사이에 이 되게 이상한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 혼자서 막 하시고 그리고 막 딴 데 혼자서 막 이상한 데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이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9월 29일 날 이제 북군병원으로 이송이 되신 거죠. 그리고는 12월 17일까지 이제 진료를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12월 31일 날 만기 전역을 했고 그리고는 정신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87년부터 계속 정신과 입원도 하셨다가 밖으로 나오셔서 좀 계시다가 그러다가 2008년 3월경에 이건 이제는 이제 그리고는 2008년 3월경에 되게 늦었죠. 되게 한 20년 지나고 나서야 한 18년? 그렇죠?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국가유전자 등록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렇게 했던 거는 사실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가로에도 제가 줄을 쳐놨지만 좀 가족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라든가 그 다음에 좀 국가유전자 등록 신청 기준도 좀 완화가 됐었던 이제 국가유전자 등 예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좀 그 등록 신청도 완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좀 늦게 신청을 하신 케이스였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도 바로 산재 신청 안 받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산재 신청이랑 그 국가유공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요. 공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재 신청과 마찬가지로. 근데 2008년 3월 21일 날 원고의 정신질환과 공무수행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결국 거부 처분을 했죠. 보훈시청에서. 그리고는 결국 불복해서 여기에 불복하셔가지고 이제 소송으로 1심 소송을 이제 강릉 지원에다가 내셨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패소하셨어요. 결과적으로 2009년 8월 14일 날 한 1년 동안 소송을 하셨는데 2008년 8월 28일 날 소장을 접수하신 건데 2009년 8월 14일 날 원고 패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장 접수가 2009년이 아니라 2008년입니다. 그래서 소장 접수를 하셨는데 패소하셨어요.
그거는 이제 근데 그때 이때 병원에서 어떤 사실조회가 핵심이 왔었냐면 그 원고에게 가해진 구타는 질병의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발병에 미친 영향에 비하면 군의관의 기록에 그러니까 정동장애 발병에 미친 영향이 있었을 거로 사료되지만 군의관의 기록에 의하면 영향이 없었을 거로 사료된다.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게 병원에서 사실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건 쟁점 자체를 그냥 원고 주장을 이렇게 말하신 거죠. 상사 폭행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폭행과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 사이에서의 관련성만을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1심에서는요. 그러니까 근데 폭행만 가지고 양극성 정동장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병원의 사실조회도 그 군의관 기록에서 보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폭행하고 질병 사이에 그렇게 상당히 인과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던 것 같은데 되게 좀 애매한 경우였던 거, 애매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2심에서 제가 그러니까 2심부터 제가 맡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저도 그냥 이거를 무조건 그냥 주장했던 건 아니고 저도 막 판례를 찾아봤어요. 이때 막 뒤져본 판례가 나옵니다. 2심에서 뒤져본 판례가 이 60페이지에 가로 4번에 가로 4번에 찾아본 판례에 보면 그때 제가 막 찾아볼 때 그 이제 한창 이제 항소심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2011년 9월 8일 날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다. 각주 2번에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돼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가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된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그 감정서에 보면 그 밑줄친 각주 2번의 밑줄친 부분에 밑부분의 감정서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원고가 그 군복무 이후 심한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정신분열병의 발병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를 대법원이 근거로 들면서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폭행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그 이전의 스트레스와 거기에 폭행이 겹쳐서 악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게 촉발이 된 경우,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이 촉발이 된 경우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되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조회도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실조회는 1심과 같은 병원뿐만 아니라 1심과 다른 병원에도 보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1심 병원은 어디였냐면 강릉에 있는 지역병원이었어요. 근데 2심에서는 한 군데 더 보냈어요. 어디에 보냈냐면 서울대병원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다 첨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태까지 나왔던 자료들을 그러니까 뭐 군의관 경과 기록지라든가 뭐 불교수 사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하고는 이런 경우에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런 환경에서 양극성 정동장애가 악화되거나 촉발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서울대병원에다가.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에서 딱 그 회신이 왔는데 이런 경우에 양극성 정동장애가 악화되거나 촉발될 수 있다라고 온 거예요. 되게 그래서 근데 다른 의사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은 들었는데 아무튼 악화되거나 촉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딱 그 회신이 온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그래서 되게 잘 됐다. 이제 되게 이제 의뢰인한테도 이거 정말 우리한테 좋은 유리한 결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는 1심하고 같은 병원에도 또 보냈어요. 그러면은 당신들이 봤을 때도 이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1심에서 그냥 폭행만 그러니까 1심 사실조회는 원고에게 가해진 구타가 양극성 정동장애와 이제 인정될 수 있느냐라고만 보냈다면 2심에서는 다시 보낸 거예요. 양극성 정동장애하고 그러니까 양극성 정동장애가 폭행뿐만 아니라 이런 원고의 이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그 뭐 사교대 그다음에 6교대였나? 사조 6교대 야간 근무 뭐 이런 뭐 긴급 출동 이런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이 부대가 실탄도 갖고 들어갔었대요. 경계 근무 설 때는 여기 총기와 실탄을 지급받아 경계 근무도 섰고 이제 그거는 동료들의 진술서도 있긴 했어요. 동료들의 진술서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 부대가 되게 엄하고
규율이 되게 엄하고 되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만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병원에다가 같은 병원에 보냈죠. 그때 같은 병원에서도 똑같은 이제 서울대병원이랑 똑같은 답이 온 거예요. 아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원고의 분생활 스트레스와 구타가 그 양극성 정동장애 촉발인자 내지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 사실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것 자체가 되게 조울증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괜찮다가 막 이렇게 기분이 막 올라갔다가 또 되게 다운돼. 네, 아 조울증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조울증입니다. 양극성 정동장애가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정신병이 이제 그런 정신병의 촉발이나 악화가 될 수 있다라는 회신이 같은 병원에서 온 거예요. 그 1심에서 사실조에 보냈던 병원에서 똑같이 보내는, 그러니까 똑같은 물음에, 그러니까 약간 하나만 더 붙여서 분생활 스트레스 붙였더니 촉발인자 내지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왔어요. 적용할 수 있다라고 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게 그 당시 근무 당시 동료 중에 진술서를 안 써줬던 동료가 한 명 있었어요. 막 수속을 해봤더니 진술을 안 써줬던 동료가 한 명 있어서 그분을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했어요. 그래서 다 물어봤죠. 이런 그 사실관계들에 대해서 아 그때 이렇게 되게 경계 근무가 있었냐. 그 다음에 그 근로복지공단도 노무사님들이시니까 거기 가면은 감독관들 그 산재 신청하면 그 산재 이렇게 보상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거 막 하셔야 되잖아요. 막 그 자료도 갖다 내셔야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도 오히려 그 산재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되게 잘 먹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법관 있는 데서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이제 법관한테 막 들려주는 거죠. 법관도 그때 그 근무 당시에 그냥 진술서보다는 법관들 앞에서 증언하는 게 오히려 더 현장감이 있고 생생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증인을 한 분 불러서 그런 그 사실관계들을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조회가 나왔고요. 그리고 되게 항상 그 원고의 형이 갔어요. 저는 사실 이 사건 소송하면서 원고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당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원고의 형의 얘기만 계속 들었어요, 진짜.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되게 처음 이제 되게 정신병도 있으시고 정말 그래서 저는 되게 정신병이 되게 심각하신가 보다. 한 번도 나올 수가 없고 원고의 형만 항상 나오셔가지고 저랑 항상 같이 소송할. 원고의 형은 되게 좋은데 다녔어요. 한국 어디더라? 하여튼 외환 관련한 일을 하셨는데 되게 똑똑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원고 형이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원고를 본 적은 없고 그 원고의 형 말씀만 듣고 원고의 형의 그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원고는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다른 노무사님들은 현장에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당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이 사건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원고 형이 근데 제일 마지막 변론길에 나오셔가지고 엄청 우셨어요. 와, 저도 되게 말씀 막 드렸고 이거 정말 이거는 우리가 되게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고 재판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마지막 변론길에 이제 되게 원고한테도 이제 원고 형이 나오셨을 때 정말 우리 이거는 되게 불쌍하게 가야 된다. 무조건 이거 원고가 정말 이혼도 하시고 막 이것 때문에 그래서 원고 형이 엄청 우셨어요. 재판장님 앞에서. 그래서 재판장님이 더 할 말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변론을 되게 짧게 했고 오셨을 때 엄청 막 우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게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겼습니다. 1심이 뒤집었어요. 그리고는 3심 가서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면서 저희가 이긴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이 어쨌든 되게 중요하고 되게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산재 신청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사실 고등법원 판사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이시죠. 1심보다도. 아무튼 그래서 나름 되게 좀 재판을 잘 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 사례를 하나 놔둔 이유는 지금 아까 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나라 산재보험법에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가로 자살 같은 경우는 자해 행위로서 산재로 보통 산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왔더니 현재 누구나 알고 계시는 이 현재 결정도 사실 출퇴근 재해는 원래 포함을 안 시키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출퇴근 재해 중에 그렇죠. 출퇴근 재해만
포함시키고 자기 소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헌재가 헌법 불합치 내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 불합치 가로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가로 자살을 재해로 포함시키지 않는 거는 한 번쯤 헌법재판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걸 보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변호사님들 많이 오셨으면 이거 헌재 좀 많이 가라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노무사님들께서라도 물론 헌재가 변호사 대리긴 하지만 같이 한번 변호사를 같이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우리가 이제 가로 자살을 많이 다루게 된다면 좀 이 헌재를 좀 한번 흔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헌재 사례를 얻고요. 그다음에 가로사살 방지법과 대강에 의한 가제는 청구가 된 부분은 아까 임상혁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가로사 방지학회가 되게 잘 돼 있고 아까 가로사 방지 기본법도 서명을 아까 100만 명은 아니고요 한 55만 명 정도가 받은 65페이지 보면 받아가지고 2014년 11월 1일에 가로사 방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사 방지법과 관련된 일본 전문가의 글을 좀 실어놨고요. 이 가로사와 관련해서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또 일가원강에서 이 가로사와 관련해서 또 많은 또 자료들을 또 우리가 작년에도 토론회도 또 했었고 일본 분들 보셔가지고 거기에 보면 가로사와 관련된 또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일본에서 있는 대강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보시려면 일가원강에 연락을 하시고 회원을 가입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